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왜 장관에 그것도 해양수산부 장관에 픽을 했는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거든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닌 것 같아요. 내세울 사람이 없고 해보니까 여기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없는 거죠. 다른 부산 의원들도 있지만 여하튼 지난 선거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그 대단한 경쟁력을 보여준 거고 김진우 기자 얘기했지만 일찌감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 다만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재수 장관이 만약에 부산시장에 나가서 되면 좋지만 어쨌든 만약 안 되면 의석을 하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 자리는 누가 메울 것인가? 근데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누가 나와도. 그러면 잘못하면 부산시장을 먹으면 엄청난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 직결 어떤 도움이 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아쉽게 지고 또 이제 북구마저 잃는다면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장관 말고는 피할 사람도 없었겠지만 과연 그 정치적 고뇌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지금도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 지방선거 부산시장 도전 여부도 결국은 그 이재명 정부의 흥망성쇠와 굉장히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전재수 장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대선 아니고요. 지지난 대선 때 쉽게 얘기해서 이낙연 그다음 이재명이 맞붙었던 대선 때 그때 정확하게 그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친노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이낙연이라는 사람에게 줄을 설 때의 문제였는데 당시에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통령을 지지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노무현과 문재인의 철학을 계승한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사항 중에 기본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노무현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이 꿈꾸었던 사람이 먼저인 세상과 명확하게 궤를 같이 한다고 하면서 많은 친노 친문 인사들이 이낙연을 도울 때 정말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이재명을 도왔던 사람이라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간 그렇게 해서 장관이 됐고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업무는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현재 사실 뭐 지금 취임해서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7월 달에 취임해가지고 이제 현안 뭐 본인이 기본적으로 이 해양수산부 관련 뭐 해수부 이전이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과거 이제 선거 때 그 담당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해수부 이전 방안들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음 달에 12월에 기본적으로 해수부 그 간판은 내걸겠다 그렇게 하고 한 1월 달쯤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른바 타임테이블을 내놓겠다고 그러니까요. 이미 뭐 네. 언론을 통해서 밝혔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HMM 비롯한 이제 해운 대기업 유치라든가 동남투자공사 설립, 회사법인 설립 등 이런 걸 내세우면서 지금 뭐 사축구상 이런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찬찬히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보아야 되는 단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이 해수부 이전 가지고 초창기에는 이 뭐 이런저런 이제 반발이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세종시라든가 충청 지역 쪽에서는 이른바 이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균형 발전에 맞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뭐 해수부 공무원 노조 쪽에서도 보면 이게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뭐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현재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이렇게 깔아앉혀진 것 같아요. 전재수 장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뭐 길을 열겠다는 이야기도 했고 아까 이용기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재수 장관 뭐 핸드폰 이미 번호 공개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기한테 무슨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게 그랬더니 이제 진짜 이 해수부 공무원들 본인보다 가족들의 이 문자 메시지 엄청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떨어져 살게 돼 생일에 하겠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이고,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게 많은데 근데 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문자 메시지들 일부가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딸 사실 해수부에서 되게 잘하는 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민원성 비슷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뭔가 조금 이렇게 내려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면. 아니 근데 이런 뭐 이미지 속에서 제가 좀 사실은 밖으로 이렇게 도는 분 같은 경우엔 뭐 달리 표현을 하면은 정말로 가웬 일에 정말 열심히인 분이잖아요. 자기 공직의 일에. 그러다 보면은 집에는 소홀하기 마련일 것 같은데
지역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애처가 이미지도 있다는 거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서 나온 말입니까? 두 사람이 되게 애틋한 사이로 알려져 있고 이제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전재수 의원 장관이 예전에 당신의 못난 남편 전재수입니다 해서 뭐 성탄 편지를 보냈는데 이 자신의 블로그에다 이제 글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뭐 늦은 시간까지 선거운동하느라 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못난 남편 전재수입니다 해서 뭐 이제 사람들이 꽤 화제가 됐고요. 또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최희진 씨라는 분인데 뭐 선거할 때마다 북구댁 뭐 전재수 집사람 이래가지고 이런 점퍼를 입고 뭐 선거를 열심히 뛰고 뭐 도우시는구나. 끝난 후에도 네. 뭐 이제 피켓 들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부가 다 그 북구에서는 굉장히 유명인 사이인 것 같고 서로 이제 뭐 되게 관계가 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재수 장관이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옆에서 지켜줬을 거고 뭐 같이 서로 이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뭐 동지적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보통의 부부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관계죠. 그 사실 조금 에피소드를 조금 더 붙이면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다 보면 아무래도 밤늦게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 이제 미안한 거는 이쪽은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식도 잘 못하고 이제 딸 두 딸만 집을 지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전재수 장관이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해서 이게 앞으로도 자기가 혹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이런 상황은 그대로 갈 것 같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북구 사람들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 부모의 운명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거가 끝나면 당신이 예쁘다고 했던 그 구두 하나 사가지고 가족끼리 제주도라도 가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 씨가 답장하는 내용을 딱 보니까 이게 크리스마스에 좀 일찍 마쳤으면 빨리 집에 들어올 거지 이게 무슨 편지를 쓰냐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니, 집 밖에서 편지를 쓰고 늦게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지금 그건 이제 네. 농담이고 당신 글을 읽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하염없이 이제 눈물이 흘러가지고 남이 볼까 봐서 몰래 읽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힘든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끝에 또 출신 비슷하게 붙였더라고요. 모를 것 같아서 가르쳤는데 내 발 사이즈 235mm다. 그러니까 감히 말하면은 그냥 애처가라고 불러주는 거지 애처가일 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속실이라는 데가 대통령실에서 1부속실은 대통령을 그 일거수일투족을 수행하는 자리고 2부속실은 영부인을 수행하는 자리인데 이분이 마지막 보직이 권양숙 여사 제2부속실장이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심기도 관리하고 이것저것 맞추다 보면 집에 오면 그거 또 하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보인다고 좀 생각을 좀 하는 거고 여하간 전재수 우리가 너무 공치사만 많이 했는데 약점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뭐 계속 나오는 거 선거 때마다 나오는 건데 보통 정치인들이 많이 그러죠. 이제 2022년도에 19대 총선 낙선하고 나서 2016년 4월까지 이제 그 기간에 부산에 있으면서 서울과 대전에 있는 뭐 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 3,3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부산에 살면서 서울 뭐 대전 이런 데 가서 출퇴근하면서 월급 이렇게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은 장관 측에서 얘기한 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광고 수주했고 영업도 했다. 그리고 사무실 매일 나간 건 아니지만 수주 내역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속도로 톨 기록도 남아 있다. 하이패스 내역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내보내면서 어쨌든 정상적인 근로계약에 의해서 대가를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검찰 내사도 받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는 클리어가 된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사람들 보면 깔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선거 때마다 약간 이제 문제가 되고 문제라기보다 반대쪽에서 쟁점화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크게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대단한 사안으로 대단한 네.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많이 봤지만 정치를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월급이 없는 분들이 사회이사라는 건 뭐 지인이나 뭐 아니면 뭐 주로 지인, 선후배 걸어놓고 거기서 일 좀 하면서 월급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그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실은 정치권에 이런 분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이용욱 그 기자가 말씀해 주셨지만은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게 되면은 지금 장관이지만 그 지역구라는 게 비게 되는 것이고 부산 북구갑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 누가 와서 선거를 칠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자꾸 이제 여야 매치업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범여권으로 넓혀서 인물 중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단 대표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산에 굉장히 많이 오갔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두 분의 그 매치업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뭐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재보궐 출마 가능성은 계속 이제 열어놓은 상태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제
지방선거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또 내년 6월에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해서 약간 재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은 상황이고 뭐 조국 전 대표도 이 기본적으로 뭐 광역단체장이나 재보궐선거에 이제 출마하겠다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죠. 근데 다만 이제 자기들 후보들 판 다 째고 난 뒤에 마지막에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재보궐 지금 나올 수 있는 데가 부산 쪽도 있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지금 다 양쪽에서 다 이름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데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대 변수는 한 전 대표가 이 국회 입성하는 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장동혁 대표가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과연 이렇게 국회의원 부산 지역구에 하나 있는 국회의원 의석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저도 때문에 이제 그거 한번 이게 나온 보도를 보고 봤는데 좀 성사 가능성이 저는 되게 좀 낮다고 본 게 뭐냐면 일단 아까 김진우 기자 얘기했듯이 한동훈 전 대표한테 주지 않을 것이다 거기는. 그거는 거의 100% 그러니까 확실해. 그건 안 될 것 같고 보니까, 네. 야, 조국 전 대표도 보면은 사실 민주당 쪽 그 당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정서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고 하나밖에 없는 의석인데 조국 전 대표한테 과연 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전 조국 전 대표 선택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 선거를 나가서 본인이 이제 어쨌든 당 선거를 지휘해야 할 상징적 인사이기 때문에 어딘가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부산에 나가서 아무리 조국이라고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요즘은 좀 부산을 보는 시각이 점점 바뀌는데 뭐 김준우 기자가 제일 잘 알겠지만 고향이니까 부산이라는 데는 바람도 불고 개인 경쟁력도 있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지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도 내리꽂으면 되잖아요. 근데 부산은 아무리 민주당이 뭐 바람이 불고 해도 그쪽에서 오랫동안 털을 닦은 그런 사람들이 나서고 거기에 바람이 결합돼야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국 전 대표는 고향이 부산이긴 하지만 북구가 고향은 아니죠. 그리고 그 지역도 그렇지만 부산에서 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조국 전 대표의 어떤 참모라면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가서 지는 것도 선거에 이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단하는 건 너무 위험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정치적 실익을 따지지 않고 여기서 내가 과감하게 선거를 치르고 이로써 당의 선거를 지휘하는 이런 어떤 사직생의 각오로 뛰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도 후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마땅치 않아도 뭐 그냥 상상의 영역입니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서울에서 누가 이제 어느 의석이 비면 이 지역구에 있던 다른 분이 와서 이제 선거를 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부산은 그게 안 되는 게 부산 지역 의원들도 다 거기 지금 살아있는 전직 의원들이지만 다 그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분들인데 어렵사리 닦아놓은 지역구 버리고 이리 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럼 여기는 누군가 새로운 정치신이 와야 되는데 과연 그래서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최소한 의미 있는 선거를 하려면 조국 전 의원은 와야 돼. 이길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조국 전 대표의 경우에는 가능성의 영역이지만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안 되지 않을까. 네.